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폭풍이 뉴욕, 뉴저지 일대를 덮치며 정전과 교통차질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뉴욕시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며 총격과 흉기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 반대, 총기 소유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이후 미 축구 대표팀 폴라린 발로건 선수의 출전 정지 처분이 유예되자 축구계가 월드컵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대표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에 한국대우건설이 투자하는 대형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한인 여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시 거리 노숙자 수가 연례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폭풍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뉴저지에서만 폭염 관련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25명으로 집계됐고 폭풍 피해로 정전과 교통차질도 이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자 이번엔 강력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독립기념일 전날 밤 뉴저지 스카치플레인스에서는 운전 중이던 41세 남성이 강풍에 꺾인 나뭇가지가 차량을 덮치면서 숨졌습니다. 버겐카운티 일대 피해도 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넓은 지역에 걸쳐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직선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리버 엣지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끌어내리며 주택을 덮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집과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소방대는 전력회사 직원들이 전원을 차단할 때까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관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파라무스에서는 피해 신고가 250건을 넘어서며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리치우드와 뉴 밀포드, 하워스 등 버겐카운티 곳곳에서도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과 차량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광범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한때 약 90만 가구와 사업장이 전력 공급에 차질을 겪었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수만 가구가 복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버겐카운티 중에서도 테나플라이, 클로스터, 데마레스트와 알파인 일대에도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워스 정수처리장에도 정전이 발생해 버겐, 허드슨 카운티 일부 지역에 수도 서비스 차질 우려도 나왔습니다. 폭풍 피해로 NJ 트랜짓 글래드스톤 브랜치는 운행이 중단됐고 모리스 앤 에섹스 노선은 제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이 물러난 자리는 폭우가 채우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롱아일랜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최대 2인치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 동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폭풍의 가장 큰 피해는 뉴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주 당국은 며칠간 이어진 폭염으로 현재까지 25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사인은 부검과 추가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망자 상당수는 에어컨이 없는 주택 안에서 발견됐고 일부는 길거리나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령대도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이번 폭염이 일반적인 여름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뉴요크는 화씨 105도, 섭씨 40.5도까지 치솟았고 라과디아 공항은 화씨 104도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 기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뉴욕시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며 각종 축하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총격과 흉기 사건이 잇따르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총에 맞은 사람은 총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폭죽 오작동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지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 37분경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웨스트 31번가에서 불꽃놀이와 바비큐를 즐기던 일가족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1세 여성 1명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6세 아이는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쓴 용의자는 울타리 쪽으로 접근해 마당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한정을 회수했고 최근 인근에서 발생한 갱단 관련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퀸즈 사우스 오존파크에서는 리버티 애비뉴 근처 128번가의 한 주택 안에서 59세 여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도착한 응급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30세 딸로 밝혀졌으며 사건 직후 도보로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노스트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용의자와 경찰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18세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으로 다가왔고 위험을 감지한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려 검거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용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경찰관 3명의 맞대응 사격으로 현장은 순식간에 교전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관이 등에 총격을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심한 타박상 수준에 그쳤습니다. 총격 직후 도주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몇 블럭 떨어진 교차로 인근에서 발견됐고 강력 저항했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뒤 체포됐습니다. 한편 불꽃놀이를 하다 발생한 폭죽 사고로 37세 남성이 즉사하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밤 9시 30분경 뉴욕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 센트럴 아이슬립에 위치한 한 주택 뒷마당에서 가족,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던 37세 남성이 대형 폭죽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죽이 오작동했습니다. 폭죽은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폭발하며 남성의 머리를 직격했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와 경찰이 즉시 출동했지만 머리에 입은 치명적 부상으로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반공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잇따라 약진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들을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묶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설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도 소개됐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반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내셔널몰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며 미국의 자유와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날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진보 진영을 강하게 겨냥했습니다. 이런 공세의 배경으로는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꼽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파 진영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 사용이 늘었다며 공화당의 공격 프레임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연설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도 소개됐습니다. 1950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팻빈과 루디 미킨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용사들로 소개하며 미국이 자유 진영을 위해 싸워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는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세이브 법안 처리도 촉구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연설이 전통적인 독립기념일 통합 메시지와는 달리 애국주의와 당파적 정치 메시지가 섞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은 공화당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의도적으로 뒤섞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의제가 건강보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부자 증세 등 경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250주년 연설은 미국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중간선거를 앞둔 이념 대결의 방향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이후 미 축구 대표팀 폴라린 발로건 선수의 출전 정지 처분이 유예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에게 직접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파는 독립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벨기에와 유럽 축구계는 월드컵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미국과 보스니아전 64분 미국 대표팀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은 것으로 판정됐고 규정에 따라 다음 경기 자동 출전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피파는 5일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레드카드가 다음 경기 출전 정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장면이 파울이 아니라 두 선수가 달리던 중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피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과정에서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앤드류 줄리아니가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외부 변호인단까지 구성해 피파 규정 검토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피파가 징계위원회 재량으로 제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27조를 적용해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파 징계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신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거셌습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피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파는 벨기에가 징계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축구연맹 UEFA도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전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ESPN 전문 기자는 미국이 이기더라도 세계 축구계는 부패한 정치적 술책으로 규칙을 바꿨다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 정치평론가는 이기면 개입 덕분이고 지면 개입해도 진 것이 돼 미국 대표팀의 루즈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려 해온 출생시민권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발로건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출전이 가능해진 점도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로건은 나이지리아계 부모 사이에서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영국에서 성장한 뒤 미국 대표팀을 선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대표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국대우건설이 투자하는 대형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한인 개발사의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펠팍의 주거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한국대우건설이 지난 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웨스트 루비 애비뉴 일대에 약 2억 9,100만 달러를 투자해 18층 54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우건설의 미국 투자법인 두사이와 뉴저지 부동산 개발사 타마레스가 공동 시행을 맡습니다. 이달 말 합작법인 설립과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8년 착공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공장터로 펠팍타운이 지난 5월 재개발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대우건설의 미국 대형 부동산 개발 참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맨해튼 트럼프 월드타워 건설에 참여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다 한동안 손을 뗐던 대우건설은 이번 펠팍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북미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는 한인 개발사 림스 코퍼레이션의 대형 프로젝트도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일 그랜드 애비뉴 일대 6.2에이커 부지에 17층과 19층짜리 건물 2개 동 510세대와 17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더 그랜드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펠팍 15 그랜드 애비뉴에 175세대 아파트 개발까지 포함하면 이 일대만 총 1,200여 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맨해튼까지 차로 30분 거리인 펠팍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교통난과 인구 과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자금에 의존하는 한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한인 여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소 28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 중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했고 관련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53세 여성 제니 윤정 이 씨가 지난 2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3건과 은행사기 2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금융투자회사처럼 보이는 유령 법인들을 설립한 뒤 자신을 투자 자문가로 소개하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는 원금 100% 보장과 최대 10% 수익률을 약속하며 최소 28명의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은퇴자금에 의존하던 한인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기주도형 개인 은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계좌 관리 권한을 넘겨받거나 유령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민 약속 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통제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폰지 형태로 사용했으며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가로챈 자금 중 최소 90만 달러를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심각한 도박 중독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은퇴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경우 각 혐의별로 최고 3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거리 노숙자 수가 연례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해마다 노숙자 지원 예산을 늘려왔지만 보호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높은 렌트와 주택 부족, 정신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거리 노숙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리 노숙자 수가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시 사회서비스국이 발표한 올해 연례 노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와 공원, 지하철 등 보호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4,991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지하철 안에서 확인된 노숙자는 줄었지만 지상 지역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났고 특히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보호시설 밖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단체 코올리션 포 더 홈리스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보호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19만 4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리 노숙자도 쉘터 이용자도 함께 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거리 노숙자 대응 지출은 2019 회계년도 1억 200만 달러에서 2025 회계년도 3억 6,8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대가 거리 노숙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시가 어떤 지원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는지 더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꼽습니다. 렌트는 빠르게 오르는데 저렴한 주택은 부족하고 여기에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문제까지 겹치면서 거리로 밀려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보호시설을 요청하는 노숙자에게 쉘터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노숙자의 대부분은 보호시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체계가 있어도 거리 생활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폭염 속 거리 노숙자 보호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인 코드 레드를 가동했습니다. 시정부는 거리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숙자를 발견하면 3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리버에서 승객을 태운 수상 비행기가 경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어제 낮 12시쯤 맨해튼 이스트 23스트리트과 FDR 드라이브 인근 선착장 앞 강위의 비행기가 내려앉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소방대가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가벼운 부상 여부를 확인받았고 최소 1명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상 비행기는 이날 이스트햄튼에서 출발한 뒤 이스트 리버에 착륙하던 중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착륙 과정에서 날개 지지대가 부러졌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김남수 씨는 레이크우드 지역의 마사지 업소 2곳을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소 3명 이상을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압수수색에서는 현금 4만 5천 달러 이상과 장부, 성매매 광고 자료 등이 확보됐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함정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됐으며 조직범죄 주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직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과 벌금 5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증 감염 사례가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카네기힐과 유쿠빌 일대 우편번호 10028, 10128, 1007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감염이 건물 배관 문제는 아니라며 수돗물을 마시거나 씻고 요리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정용 에어컨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해당 지역의 냉각탑을 검사하고 있으며 오염이 확인되는 건물에는 정화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지난 6월 말 이후 이 지역에 거주했거나 방문한 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사는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병 전역증을 재발급받는 절차가 앞으로 크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병무청은 지난 3일 관련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뒤 외교 행랑으로 서류를 주고받아 해서 길게는 수년까지 2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외공간의 통합 전자행정 시스템에 신청만 해도 접수와 교부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한국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 영문 전역증 발급 건수는 2만 9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